9월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방정부 폐쇄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시장에서 정부 폐쇄에 대한 공포가 커진 탓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4%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 0.27%, 0.6% 각각 내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또 하락하며 나흘째 조정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폐쇄 위기와 더불어 이탈리아에서는 엔네타 총리가 이틀 뒤 의회에서 신임 투표를 치를 예정인 가운데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지며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영국 증시는 1% 하락했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 역시 1%, 1.41%씩 하락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30일 하원이 가결한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폐기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복원한 예산안을 하원으로 보냈습니다. 상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바마 케어를 복원하는 동시에 11월 15일까지 현 수준과 동일하게 예산안을 집행하도록 하는 수정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은 상원이 보낸 예산안을 채택하거나 부결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하원이 상원의 예산안을 부결하면 미국 연방정부는 1995년 이후 17년 만에 셧다운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30일 공급관리협회 시카고에 따르면 9월 시카고 PMI는 55.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53.0보다 상승한 것으로 시장 전망치 54.0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하부지수를 살펴보면 전월 53.0을 기록했던 생산이 58.0으로 증가했고 신규 주문 역시 전월의 57.2에서 58.9로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건축재료, 가전제품 등의 조립 라인이 계속 가동되며 미국 제조업 활동의 활발을 이끈 것입니다. 유로존 17개 회원국들의 이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회복이 충분치 않다는 의미로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통화 부양 조치를 취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로스타트는 30일 9월 중 유로존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8월에 1.3%보다 더 둔화된 것으로 시장 예상치인 1.2% 상승에도 못 미쳐 지난 2010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미국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핑퐁게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오바마 케어를 1년 연기하는 내용으로 하는 미 하원의 잠정 예산안을 상원이 거부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다시 포함한 수정 예산안을 하원으로 다시 보낸 상황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10월 1일 오전 0시 자정까지 미국 상하원이 내년도 잠정 예산안을 처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기능은 일부 중단하게 되는 마비 상태가 되는 셧다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 글로벌 증시는 9월의 마지막 거래일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가 내렸고요. 그에 앞서 유럽 증시도 하락세를 나흘째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이탈리아 연정이 5개월 만에 붕괴됐다는 점도 하락 요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부진하게 마감된 글로벌 증시의 9월의 마지막 거래일 증시 마감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오늘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이슈들 모두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 우려 속에 글로벌 증시 모두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풀려야 될 텐데요. 예, 풀리지 않는 의회에서의 숙제가 계속적으로 지수의 발목을 잡는
이런 행태가 네. 새벽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15,129포인트로 0.84%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0.27%, 3,771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0.6%가 하락했습니다. 1,68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앵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하원에서 올라온 이 오바마 케어 예산을 뺀 내용을 상원에서 다시 부결을 시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한 6시간이 채 남지 않은 이런 모습인데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의 존 베이너 그 하원 의장과 독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긴급한 그 물밑 접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하루는 넘어갈 것으로 임시적으로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이런 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도 이 이탈리아 연정이 다소 현재 삐걱거리는 모습 때문에 부정적인 기류가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FTSE 지수는 0.77%가 내렸고 독일의 닥스 지수도 똑같은 수치로 하락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깍구 지수는 1.03% 내렸고 이탈리아 MIB 지수는 1.2%,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적으로 1% 이상의 현재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뉴욕 쪽에서 나온 경제 지표는 9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55.7로 예상치를 웃도는 이런 흐름이 나왔지만 독일에서 나온 8월 소매 판매 지수는 0.5% 예상치보다 좀 부진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 지표로서는 뉴욕 증시에서는 좋은 지표가 발표가 됐지만 유럽 쪽에서는 별다른 힘을 좀 보태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마감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미국의 내년도 예산안이 하원에서 상원으로 다시 하원으로 이렇게 5차례나 오갔는데요. 그런 사이에 이제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을 통해 잠깐 살펴봤었는데 글로벌 증시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간밤에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은 결국 던져진 걸로 보이고요. 네. 이제 우리가 그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우리 뉴욕 증시나 아시아 증시, 그 다음에 국내 증시가 이 악재 요인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얘기들인데요. 그 주요 월가의 투자 전문가들도 많은 새벽에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장에서는 이미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회자되는 말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추가 하락을 경고하는 사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S&P 500 지수가 오늘 마감가는 1681포인트인데요. 이것이 1530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최대 낙폭의 기준선을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낙폭으로 보면 12%인데요.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별반 달가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투자은행인 시티도 추가적으로 뉴욕 증시가 조금은 하락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 전문가들의 식견도 극단적으로 좀 갈리는 양상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95년과 96년도에 연방정부 폐쇄가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시절 이후에 그 오래간만에 이제 그 현재로서는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연방정부 폐쇄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머징 시장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추가적으로 뉴욕 증시의 하락폭보다 조금 더 영향력이 좀 클 수 있다라는 분석도 현지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하루 만에 7% 오르는 16.60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월가에서도 막판에는 타입이 될 것이다라고 봤지만 현재 한 6시간 채 못 남은 이런 그 내용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부분을 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상원이 마감 시한 그러니까 자정을 한 10시간 정도 남겨두고 하원이 오바마 케어의 1년 연기를 내용을 포함한 그 예산안을 거부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일단 오바마 대통령도 이러한 상황에 좌시하지 않겠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 부채 한도 상한 협상까지 빨간불이 켜지게 된 상황인데요. 앞으로 진행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부채 상한 그 협상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이 한 문제가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만 이제 그 주의를 집중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이 이제 이달 17일까지 빠르면 중순까지는 이제 처리를 해야 숨을 좀 쉴 수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화당이 연계해서 오바마 케어 예산을 빼고 1년 늦추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자세가 아직까지 들어온 소식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그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당장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약 80만 명 이상이 무급 휴직으로 이제 쉬게 되는 이런 상태가 도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주일여 타결이 빨리 된다고 한다면 그 영향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지만 무디스 분석으로는 약 3주 정도 이 그 공백 기간이 지나게 되면 4분기 경제 성장률의 1.4%포인트까지 깎아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고용 지표가 정상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당장 이제 공무원들이 그 무급 휴직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주간 고용 지표가 제대로 발표가 수치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이런 부분도 이제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는 이제 9월 실업률과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 이 내용은 이달 말쯤에 있을 FOMC 회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순조롭게 나와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무디스와 S&P는 추가적인 등급 강등은 없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거는 트리플 A 최고 등급을 가져가고 있는 피치사가 이번 주 내에 등급 하향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변수를 꼭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권 싸움이 글로벌 증시 전체, 글로벌 경제 전체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빨리 사태가 해결이 돼야겠습니다. 네, IMF가 어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잠재되어 있는 잠정적인 불안 요소들까지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역시 미국과 중국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출구 전략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IMF가 지적을 했고요. 중국이 이제 소프트 랜딩, 연착륙으로 현재 그 추세와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잘 진행될 것인가, 이런 그 리스크 부담을 꼽았습니다. 어제 이제 요약 보고서가 나왔고 이달 8일 완판된 이제 보고서가 정식으로 이제 제출될 내용이고요. 중국의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은 그 이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이제 HSBC 9월 중국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비치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것도 굉장히 오래간만인데요. 이런 부분도 좀 악재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부터 중국은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소식은 다음 주 정도나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IMF는 이머징 국가 중 좀 취약한 국가를 일부 거론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와 터키,
파키스탄이 들어가 있는데요. 외국 자본 유출입에 다소 취약하다. 이런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그 터키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자국 국민들이 해외 투자 이런 쪽에 많이 그 할애를 해서 이렇게 이제 자본 유출이 나타날 경우에는 해외에서 자본을 유입해서 회수하는 이런 정도로 상쇄를 할 것을 좀 주문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소식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현지 시간으로 29일 4분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4분기 투자 유망 지역으로 한국과 대만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대만을 꼽았지만 네. 한국의 그 후순위로 꼽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비중 확대 의견은 한국만을 이제 꼽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좋은 식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4분기 투자 유망 지역으로 한국을 비중 확대로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24일 연속 현재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식견의 배경으로는 연준의 출구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미하게 그 영향이 미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상대적으로 지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추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나 대만, 필리핀이나 중국 이런 쪽은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얘기를 했고, 호주나 인도는 비중 축소를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이 매우 돋보이는 그런 그 현재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할 외부 식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매주 화요일은 한 주간의 업종, 테마 업종의 흐름을 한번 모두 분석을 해보고요. 앞으로 한 주 동안 시장을 이끌어 나갈 트렌드 업종 찾아보는 시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어제까지의 시간 동안 국내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던 업종 그리고 약세를 보였던 업종 모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유제품주 같은 경우는 우유값 인상 소식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 아이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예상 밖의 판매 호조와 금융주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순매수세의 증가, 그리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호재, 그리고 LED주 같은 경우는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이 좀 수혜를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세를 보였던 전자결제주는 신세계 페이먼트 설립 소식과 반도체주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을 인수합병했다는 소식이 결정됐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 경색의 우려, 동양그룹주는 세계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 우선주 같은 경우 이상급 등 현상을 인한 피로감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강세 업종들 중에 IT 부품주 보이는데요. 먼저 강세 업종들 중에 포함된 업종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점들 좀 강조해서 보고 싶으신지요? 네, 일단 아이폰 관련주의 애플의 신작인 아이폰 5S라든지 아이폰 5C가 판매 호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의 주가도 함께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아이폰이 좀 예상 밖의 선전 소식으로 인해서 국내 부품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애플의 부풀이 좀 늘어나면서 국내 관련 부품주들도
제품주들도 함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었습니다. 관련주들이 좀 지난번에 좀 급락했었는데 이에 따른 기술적 반등 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수요가 좀 기대 이상이라는 점이 당분간은 조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최근에 금융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인 좀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투신코에서 펀드 환물을 좀 쏟아내는 그런 물량을 좀 받아내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에 좀 기대가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은 지금 은행주에 계속적으로 순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STX나 쌍용건설 이런 충당구 부담이 좀 작용이 되었지만 하반기에는 좀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이런 부담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따라서 실적 개선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화 강세라든지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한번 매수세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 지난번에 좀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좀 라이센스 계약 체결 관련 그리고 췌장암 항암 백신 상용화 기대감 그리고 차 바이오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성장 과시화 등으로 좀 이런 개별적인 호재가 작용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동안 바이오주에는 돌발적인 좀 악재가 좀 작용이 되었는데 워낙에 좀 소식에 민감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바이오 사업은 같은 경우 이제 충분히 블루오션 사업이라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성장성이라든지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한 기업 위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폰 관련주와 금융주는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는 입장이고요. 바이오 관련주는 종목별로의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강세 업종도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약세 업종 가운데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는 신세계에서는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이 각각 10억씩 출자를 하면서 좀 전자결제 업무를 맡은 그 신세계 페이먼트 설립 소식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들에게 좀 위험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면서 아무래도 수심을 위축을 시킨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신세계 측에서는 이러한 것을 온라인몰 성장을 위해서 설립했다고 좀 밝혀지면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여전히 모바일 쇼핑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게임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은 너무나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이슈로 인한 좀 하락세는 좀 과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악재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같은 경우 세계 1위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 좀 인수합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수합병이 보통 좀 호재로 작용되긴 하지만 우리나라 그 국내 경쟁 업체는 조금 아무래도 위협을 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 속에서 좀 투심이 좀 그 위축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주로 PC 반도체나 그리고 모바일 반도체나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 인수합병 건은 좀 PC 반도체에 좀 특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PC 시장은 좀 최근에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모바일 반도체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국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복수의 공급자로부터 좀 장비를 구매하는 좀 경향이 있고 이러한 그 합병건으로 인해서 좀 부담을 좀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장비 업체 지원이 더 확대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전자결제주와 반도체주 일단 일시적인 이슈에 따른 과도한 하락으로 보이고요. 향후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약세 업종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 주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 어떤 것들 보시는지요? 예, 이번 주에는 화장품주와 그리고 홈쇼핑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이번 10월 1일부터 그리고 7일까지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워낙에 좀 긴 연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년 국경절마다 중국인들은 조금 관광객 특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명동의 화장품 매장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거의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그 일본을 찾으려던 이 관광객 수가 아무래도 방사능 우려로 한국을 더 관심을 돌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좀 전망이 됐는데요. 한국의 화장품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번 수혜에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화장품 주회 같은 경우는 워낙 중국에서 좀 고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워낙에 좀 사업을 좀 넓게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매출의 증가로 인해서 실적도 한번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주 같은 경우 국내 소비 경기 개선에 조금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홈쇼핑주를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GS 홈쇼핑과 CJ 옵쇼핑이 가장 눈에 띄게 좀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 지난달에는 좀 주가가 워낙에 좀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좀 매력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해외 사업이 점차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쪽에도 좀 사업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3분기에도 한번 실적 개선에 좀 기대를 좀 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수 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앞으로 한 주 동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으로 화장품주, 홈쇼핑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 대박이가 무상호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주가 신고가를 펼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한샘이라는 기업이 있겠죠. 자, 한샘이라는 기업이 인테리어 그리고 뭐 부엌 내장재 제품으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인데 3분기는 우리가 비수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달리는 것일까? 그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이바트까지도 같이 끌고 가는 모습인데요. 왜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샘 주가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한샘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고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시세적인 부분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달부터 신고가 행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를 한번 곰곰하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분기별 매출액인데요. 매출액 추이를 한번 보시더라도 2011년, 2012년, 2013년 올라갈 때마다 매출 자체는 상당히 꾸준히 느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3분기 그리고 4분기는 예정치겠죠. 예상치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인테리어 업계의 최강자 바로 한샘의 주가 추이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샘 같은 경우에 우리가 PER 가치로 따져본다면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국면입니다. PER 같은 경우에는 17.5배거든요. 그래서 2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PER을 한번 매겨본다면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이 24,500원대가 적정 주가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PER 10배에 해당하는 권역이 바로 이 가격대라는 거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PER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고평가 국면까지 올라왔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승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부분은 바로 지금 한생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끼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 가지 더 같이 보겠습니다. 리바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행진을 좀 더 펼치고 있죠.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기도 하고, 리바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PR이 지금 34.5배거든요.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국면, 거기에 대해서 2,780원을 PR 10배에 해당하는 권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게 바로 한생과 리바트라는 걸 좀 더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와중에 PR 가치도 무시한 채 기대감이 이렇게 많이 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바로 아파트 거래량이라는 거죠. 주택 경기가 회복된다는 모습은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왜 한생과 리바트 같은 인테리어 가구 업체들이 이렇게 큰 성과를 보일 수가 있을까? 한번 아파트 매출 추이를 보시면, 일단은 먼저 인테리어 매출액, 그리고 부엌 유통 매출액, 그리고 B2B, 바로 기업과 기업 간의 매출액 추이를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3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역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바닥 국면이 길게 나타났던 게 바로 이 인테리어 업계입니다. 하지만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큰 반등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좀 더 기대를 하고 과장과 거품이 끼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아파트 실거래량에 대한 추이인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 아파트 거래가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사 규모가 많아지는 거고, 전세자가 많이 들어오고, 그럼 맨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부엌을 한번 고치고,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 부분을 한 번 더 뜯어낸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한생과 리바트의 앞으로의 주가도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수주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모습인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통기간 항상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느 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 주기는 좀 더 짧아지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런 가구업체들의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좀 더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 추이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한생과 리바트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대감이 일정 부분 끼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택 경기 회복에 가장 밀접한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런 건설주들과의 행보를 같이 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그런 틈새 시장 자체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리바트나 한생 같은 가구업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호조세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는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개 더 단점을, 변수를 한 개 말씀을 드린다면, 세계적으로 가장 매출처가 높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케아라는 그룹의 가구거든요. 대중적인 브랜드죠. 하지만 이케아 같은 경우에 내년에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어느 정도 매장 자체를 준공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리바트나 한생 같은 국내 가구업체들의 호조세는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3분기는 비수기, 그리고 4분기에는 좀 더 우려감 자체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곧 꼭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고가가 좀 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좀 더 한생과 리바트가 장점을 가지고 대신에 장기적으로 1년 이상을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주식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가구업체들이라는 거, 지금은 주택 경기 회복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바로 한생과 리바트였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의 그 숨겨진 의미를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함께 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1라운드 출발합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돼도 정부가 문을 닫는 시간이 수주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면 경제나 증시에 장기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폐쇄, 그러니까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17년 전 클린턴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때 폐쇄가 끝난 이후에 미국 증시는 오히려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 과거 1995년도에도 정부 폐쇄가 있었죠. 네. 그때도 있었지만 그 당시 주가는 약 3.1% 하락을 했고요. 반등은 10.4% 상승을 했죠. 작년에 재정절벽 때도 한 3% 정도 하락했지만 결국 순식간에 한 400포인트 되돌려서 그 제자리를 갔다 오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그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실은 그 정부 예산안보다는 정부채 상한에 아주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은 결국 정부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볼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정부채 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게 사실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고요. 정부 폐쇄 문제는 제가 볼 때 그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기로 했고 맥코넬이라고 상원 그 공화당 원내대표도 역시 그 단기간에 예산안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협상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악수를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라는 것 자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 보수 입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얻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협상안으로 지난번에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뭐 법인세 인하율 같은 거를 얻어낸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그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 1년 유예안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년부터는 다시 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공화당도 지금 그 여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고 민주당은 여론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강수를 두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저께 수정안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부결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되돌려보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핑퐁 게임이 아주 진행이 되고 있죠. 결국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인 거고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얻어야 될 걸 얻지 못한 상황에서 고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결국 정부 폐쇄 문제는 길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한 3주 정도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3주만 넘지 않는다면 뭐 시장에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6시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 6시간 안에는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단기 예산을 통과시켜 놓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사이에 결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본다면 시장의 정부 폐쇄가 큰 충격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죠. 바로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미국의 디폴트 상황 면하게 된다면 연방정부의 폐쇄 자체는 미국의 전체적인 큰 상승 흐름을 꺾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상원과 하원이 30일 자정이 임박하거나 다음 달 1일 새벽에 한 달 이내에 초단기 예산안을 임시방편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판에 극적인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상원이 셧다운 막기 위한 초단기 예산안 처리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굳이 지금 그 생각이 없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론을 몰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결국에서는 그 국민의 그 여론을 등에 업고 공화당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어차피 정부채 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예산안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부채 상한 문제도 수정안
헌법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헌법의 사항에 의해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거의 승기를 다 잡은 상황이라는 거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국민들의 여론몰이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 이제 상원에서는 상원에 이제 공화당,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 내에서 공화당 그 의원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 원내대표가 일단 초단기 기간을 동안 예산을 처리하자, 일주일 예산을 처리하고 합의를 하자는데 이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아니 일주일 지금 막판까지 해결 안 돼 일주일 안에 해결하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공화당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초단기가 1주에서 2주 정도짜리 예산안을 아마 처리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한데 협상안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 아마도 그 공화당 쪽에서 지난번 제가 제시한 것처럼 뭐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그 두려워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금융위기 위에 이후에 정말 어렵게 시장을 이끌어온 모습을 보았을 때 미국이 여기서 무너질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시장 내에서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투자의 최적기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결국 지금 그 주가를 눌러서 누군가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정도로 바라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 마감 시한은 자정까지 한 5시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막판에 뭔가 제스처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충격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할 상황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운드 2였고요. 마지막 라운드 3 함께합니다. 골드만삭스가 현지 시간으로 29일 올 4분기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코스피가 2000선 부근에서 답보 상태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의 호평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4분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는 크게 기대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은 비중을 확대할 만하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어저께 영국의 펀드 매니저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골드만삭스도 한국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제시했거든요. 중국이 경기가 둔화가 됐을 때 그 남아시아하고 북아시아 다 영향을 주겠지만 북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는 거의 예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중 확대를 얘기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저께까지 외국인 24억 원의 순매수 진행 중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그 정부 폐쇄 문제가 시장의 핫 이슈라고 생각한다면 그들도 매수를 안 합니다. 오히려 매도 쪽으로 방향을 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세적 매수 국면은 유지하고 있다. 물론 어저께는 1000억 정도밖에 사지 않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피난처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평가됐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투자처로 급부상하는 것에 대한 거의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기관에서는 2050 박스권을 예상하면서 뭐 2, 3주 조정 가능성을 자꾸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그동안 못 산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매수의 기회로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역시 주가가 또 약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 하락에는 되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 1969포인트부터 정말 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거의 투자 금액 한 70%가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포인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눌린다면 그 지점 매수로 시장 접근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향후 아시아 시장에서 상당한 상승 여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외국계에서 알려주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이 아주 투자의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 그리고 이탈리아 연정 붕괴까지 안 좋은 소식들을 안고 출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마음만은 힘차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